예, 지난 시간에는, 공간의 문제를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루스트의 공간들이라고 하는 테마를 가지고 아주 좀 세부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공간을 크게 세 섹션으로 이제 나누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유년의 이제 공간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년기의 공간을 생각을 해보자. 그리고 유년기와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가 이제 존재했던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 1905년 프루스트의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신 이후로 프루스트는 유명한 침시를 이제 마련을 합니다. 세상하고 완전히 절연을 하고 그리고 코르크로 완전히 사방을 이제 막아서 소리를 막고 그리고 커튼을 쳐서 빛을 막고 물론 그 와중에도 외출을 쭉 했습니다마는 외출을 하는 경우에도 그 침대를 사실은 떠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위 또 한 가지 프루스트의 일화 중에서 상당히 유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프루스트의 오버코트가 있습니다. 항상 자기를 감싸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프루스트의 침대라고 하는 테마를 생각해 보면 프루스트가 침대를 갖고 다녔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오버코트라고 하는 이름의 침대를 갖고 다녔다. 방을 갖고 다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이제 세 섹션으로 그렇게 나누어 보면 각 섹션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프루스트의 세계 그것들과 연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년의 공간 일단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이름 지은 바로는 어떤 프루스트의 생애 중에서 이 결정적인 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그날 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치 그러니까 첫날 밤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어머니와 동침하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밤이 있습니다. 이건 좀, 우리가 프로이드를 빌리면 아버지에게 승리하는 밤이에요. 어머니를 가져가 버리는 어머니를 되찾는 그런 밤이 있는데, 이제 그 밤이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이 기억의 대하 소설에서 항상 중심에 있는 승리의 기념비적인 승리의 밤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그것이 아마도 우리가 프루스트를 일반적으로 정신분석학적으로 볼 때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또 너무 그 부분만 이렇게 이 전 작품을 소속시키다 보면 편협한 독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밤,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변주를 일으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밤들이 여러 가지 다른 공간으로, 유년 공간 속에서 변주를 일으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레오니 고모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수 차를 나중에 메모아 인볼런티아, 그러니까 무의지적 기억에서 그 기억의 물질적 근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아닌 레오니 고모가 타주곤 했던 그런 보리수처와 그리고 마들렌 한 조각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이 되는데 레오니 고모의 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루스트가 아주 근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런 테마 중에 하나가 이 고유명사의 문제입니다. 이름의 문제예요. 보편명사가 아니라 고유명사의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이 긴 대하소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소위 이름이 몰락해가는 과정을 이제 추적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제1권 텍스트를 보게 되면 고장의 이름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름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이름의 공간이 이제 있습니다. 그것은 특히 이제 게르망트 공작 부인의 그런 그 이름, 그래서 게르망트라고 하는 그 이름이 최초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언어 습득의 과정에서 그 이름과 만나는데 그 이름의 그 신화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앞으로 진행되면 그 이름이 한편으로는 복원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프루스트가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신화성을 이제 탈신화화 시켜가려고 하는 그런 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독서 공간이 있습니다. 소위 여름날 마로니에 나무 밑에서 독서를 하던 그런 그 유년의 독서 체험의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유년의 공간들 속에 이 네 개의 공간이 이제 우리가 얘기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개의 공간이 물론 당연히 그 근원적 그런 아키타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날 밤의 침대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년의 공간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청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 청년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루스트에게 허송세월의 이제 그 삶을 얘기를 하는데요. 프루스트가 자기 삶을 허송세월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그런 두 가지가 이제 크게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소위 살롱을 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살롱에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귀족 살롱이 있고, 그리고 또 17세기 그 생시몽이 이제 그 굉장히 큰 가치를 부여했던 그 불란서에서 살롱 컬처라는 건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불란서 그 소위 예술계의 문제에서 살롱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과연 그 프랑스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프랑스의 그런 독특한 문화라고 하는 것이 보존되고 또 전통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 물론 그 살롱이 나중에 타락해버리죠. 그래서 바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살롱의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살롱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귀족의 살롱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부르주아가 소위 귀족 계급에 대한 그런 스노비즘적인 선망 때문에 자기들이 또 살롱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살롱을 이제 영위하기 시작하는데, 이 텍스트 속에서는, 이 작품 속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소위 베르드뱅이라고 하는 이제 그 여자가, 그래서 조금만 동아리를 만들죠. 그래서 클란인데 조그만 그 동아리보다도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짝패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르주아 살롱, 이 두 개의 살롱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허송세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에 빠지는데, 그 사랑은 어떻게 보면 크게 이제 두 개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소위 프루스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도플갱어라고 볼 수 있는 수완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수완과 오데트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사랑을 통해서 그 어른들의 사랑을 이제 그 사랑의 법칙을 이제 배우게 되죠. 근데 그 법칙을 배운 것을 그대로 다시 이 청년기에 이제 프루스트는 그대로 이제 소위 알베르텐이라고 하는 그 여자와의 연애 관계를 통해 가지고 그대로 다시 이제 반복하는 과정을 하게 되죠. 그 세월이 굉장히 길고 이제 허송세월입니다. 그래서 프루스트는 사실 그 남들은 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그 청년기의 시절을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천식이라고 하는 병을 이제 한편으로는 핑계 삼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이제 그러한 전제하에서 허송세월을 보내고요. 그래서 청년기의 우리가 공간을 얘기해 보면 크게 두 개의 공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적 공간으로서의 그 노아의 방주 공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살롱 공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간의 문제보다는 나중에 다른 문제로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섹션 들어가면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만나게 되는 그런 프루스트의 공간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공간은 저는 말하자면 이제 크게 세 개의 공간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오버코트의 공간이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은 그런 그 프루스트의 그 어머니가 이제 190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프루스트가 몇 년생으로 돼 있습니까? 프루스트가 거의 한 40 다 됐을 때 이제 돌아가신 걸로 이제 돼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이제 고아가 되는 그 2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게 늙은 고아로 이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 늙은 고아, 그러니까 늙은 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계속 어머니하고 관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써 비로소 그때 탯줄이 끊어지는 거고 그랬을 때 갑자기 나이는 40인데 갑자기 세상 밖으로 혼자 내던져진 그래서 이 고독한 늙은이, 그래서 고독한 그 장년의 남자, 이 남자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독의 문제가 있는데 이 이제 고독의 문제가 바로 글쓰기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침대 공간이라고 하는 것도 그 유명한 프루스트의 침대 공간도 결국은 밀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독의 공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 오버코트의 공간이라고 해서 제가 프루스트가 외출을 할 때도 언제나 두꺼운 그런 그 모피 코트를 입고 다녔다라고 하는 그런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프루스트의 그런 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고 하는 작품이 이제 도입되고 있는 첫 번째 장면이 뭡니까?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그리고 잠자리에서 뭡니까? 잠들기와 깨어나기를 반복하는, 그리고 책 읽기와, 그리고 이제 잠들기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한 그 오래된 침대의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허송세월들을 다 이제 뒤로 하고, 늙은 그런 그 탯줄이 이제 끊어진 이 늙은 사나이가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그런 고독의 공간으로서의 오래된 침대 공간이 있습니다. 애잔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오래된 침대 공간이 있고, 이 침대 공간이 굉장히 서글픈 공간이고, 불안한 공간인데, 그러나 이 공간이 갑자기 이제 환희의 공간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무의지적 기억을 가져다 주고 있는 이 구강 공간이 있다. 이 입속 공간이 있다. 이거는 단순히 뭐, 우리 입안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세계죠. 하나의 세계입니다. 이 세계는 프루스트에게 이제 그 환희의 공간이고, 엑스타즈의 공간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허송세월 되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복원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공간이 있는데, 그건 다름 아닌 소설의 공간입니다. 다름 아닌 이 프루스트의 작품의 공간이에요. 이것은 바로 그 구강의 공간이 완전한 환희의 공간이지만, 그러나 이 환희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은 이제 그 대상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것들이 언어화되는 그런 작업이 시작되는데,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는 공간을 이제 소설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지만, 이런 식의 프루스트의 공간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특히 이제 앞부분, 그날 밤 침대의 공간, 유년의 공간이 어디까지나 중심 공간이기 때문에 이 공간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보는 식으로 이 전체 공간들을 한번 더듬어 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루스트를 좀 읽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그 전후 사정을 좀 아시면, 그 내러티브를 전후 사정을 아시면, 제가 이렇게 일부러 이 얘기를 안 해도 참 좋을 텐데, 가만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고, 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그 사족을 많이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프루스트는 그 일본에 보게 되면,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유년의 그 어머니와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죠. 프루스트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 마마보이로서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아이들도 사실 어떤 아이들은 엄마하고 금방 잘 결별을 하는 아이가 있지만, 또 어떤 아이는 유치원 안 가려고 그러고 앵앵 울고 아침에 나가보면 알잖아요. 그치? 안 가려고 그러네. 끌고 가고 그러는 거 알 수 있는데, 그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아주 엄마를 고생시키는 애들이 있잖아요. 탯줄을 또 끊어진 걸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 그런 애들이 있는데, 이제 전형적인 프루스트의 어린 모습이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루스트가 이제 기억을 하면서 그 어린 시절의 한 장면을 생각을 하는데, 어린 프루스트는 늘상
이제 그 2층에 자기 침대가 있어요. 2층에 자기 방이 있어요. 자기 방이. 어린 그 마셀이라고 합시다. 마르셀. 그래서 마르셀은 2층에 자기 침대가 있는데, 거기 당연스럽게 이제 가서 혼자 잡니다. 혼자 자지만, 그 잠자는 일을 이제 그 두렵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엄마가 와서, 소위 이제 그 굿나잇 키스를 해줘야지만 안심을 하고 자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굿나잇 키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못된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떻게 프루스트에 아까 제가 도펠갱어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 수완이라는 사람이 오게 되면, 이제 수완이라고 하는 그런 그 부르주아 계급에 굉장히 교양 있는 남자인데, 그 교양이 있고, 그리고 예술에 대한 신미안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그 수완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마르셀이 이제 배우게 되는데, 어쨌든 수완이 이제 오게 되면 그 마르셀 그 집의 현관에 그 종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종이. 근데 그 종이 그 딸랑하고 울리면 그게 한 번 울리면 식구가 오는 거고 두 번 울리면 누가 왔다는 얘기인가 그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어린 마르셀은 그 수완이 오는 날을 엄청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수완이 오게 되면 그 어머니가 이제 시중을 이제 들어야 되고 시중을 들게 되면 일찍 자는 그 마르셀에게 올라와서 오랫동안 함께 있지를 못합니다. 굿나잇 키스를 해주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완이라고 하는 존재는 거의 이제 그 어린 마르셀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마치 그 우리가 소설 보면 이제 그 독일의 호프만이 쓴 그런 모래사나이처럼 굉장히 두려운 존재이고 그것을 의미 확장을 시키면 어떤 어린아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채 이미 알고 있는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제 이런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이제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밤 드디어 또 한 번 이제 수완이 옵니다. 수완이 와서 엄마가 일찍 올라가 자라 그러고, 그래요. 근데 잠자리에 들어가지만 잠이 안 오지요. 잠이 안 오죠. 근데 평소 같으면 어떻게 자고 그랬었는데 그날 밤은 아주 불안이 심해져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프랑스화라고 하는 그런 하녀가 있는데, 하녀를 불러가지고 쪽지를 내려보냅니다. 엄마, 올라와. 근데 엄마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쪽지를 안 보내요. 노 코멘트. 훈련시키는 거예요, 일정에. 이제 그러는데. 보통 때 같으면 막 이러다가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이 마르세이, 잠자기를 마침내 포기하고 뭐냐면 방을 나와가지고 2층 계단에 혼자 쪼그리고 앉아있죠. 이거 참 애 태우는 애예요, 좌우지간. 그래서 이제 버티는 거예요. 엄마 안 올라오면 난 죽어도 안 잘 거다. 이제 이런 식이죠. 그런데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이제 모임이 끝나서 수완에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가 이제 엄마를 거느리고 이렇게 이제 거실을 지나서 침실로 가다 보니까 2층에 그 아들놈이 자지를 않고 2층 계단 위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거지요. 한심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저런 애 어떻게 하겠어? 오늘 밤은 쟤하고 가서 자시오. 이러거든요. 이게 승리의 밤이에요. 이게 승리의 밤. 이제 그날 밤 이제 엄마가 이제 와서 침대 곁에 머물지요. 그러면서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엄마가 책을 읽어줍니다. 책을 읽어주는데 그 책이 조르드 쌍드의 프랑스와 르 쌍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 연애 소설입니다. 조르드 쌍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연애 소설이고 애들에게는 절대로 어울리는 책이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사람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나이가 많은데 아주 소녀 같고, 그리고 아주 멋있고, 그리고 이제 멋지고, 그리고 여자인데, 그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생일 선물로 그걸 주었어요, 마셀한테.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니, 애들한테 그런 소설을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는데, 할머니는 그러죠. 이런 것 쯤은 알아야지, 애들도.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할머니가 더 엄할 것 같은데, 그 할머니가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아시겠지만, 죽음의 문제에 들어가면 이 할머니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이 할머니가 너무너무 멋집니다. 어쩌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그런 들여다보면 굉장히 많은 여자들이 나오는데 그 여자 중에서 가장 마르셀이 다 나름대로 다 좋아하고 그리고 뭡니까 사랑스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면서도 그러나 은근하게 이렇게 파로디하고 그리고 이제 야유하는 그런 어머니는 물론 빼고요. 그래서 야유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이제 뭡니까 할머니는 끝까지 야유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책을 읽어주거든요. 근데 이 책 읽어주는 장면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유명하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아이가 프루스트에게 그날 밤이라고 하는 어머니를 되찾는 밤인데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이드의 논리에 의하면 웨디프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운명을 이제 이겨내는 그런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통과제의를 거부하는 것이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말하자면 뭡니까? 아버지에게 빼앗겼던 어머니를 되찾는 그런 승리의 밤이고, 이건 동시에 또 어떤 식으로 얘기할 수 있냐 하면 모태 귀환의 밤입니다. 태어나는 거는 모태로부터 나왔어요. 그렇지만 이 밤은 뭐냐 하면 어머니를 다시 차지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모태 속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가 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엄마를 못 잊고 치근거리는 이 마르셀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는 태어나면서 어머니와의 탯줄이 끊어졌지만 끊어진 탯줄을 붙잡고 안 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뭡니까? 안 놓고 있는 건 뭡니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싶어서 자궁으로 모태로 들어가고 싶어서 그러나 그거를 뭡니까? 아버지가 허용하지 않죠. 근데 이날 밤은 어떻습니까? 이날 밤은 아버지가 그 싸움을 포기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마르셀은 그 탯줄을 붙들고 엄마 모태 속으로 귀환했다. 있을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이후 마르셀과 어머니의 관계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르셀이라고 하는 이 소설 주인공, 마셀 프루스트의 전신이기도 하겠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지만 이 마리셀이라고 하는 이후의 삶을 완전히 결정해버리는 이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은 뭐냐 하면 자궁 속으로 다시 귀환한다. 아버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서 이 모태 귀환의 밤인데 이 모태 귀환의 밤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침대 옆에 다시 왔다고 하는 그 침대, 어머니와 그리고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날 밤의 침대 공간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가 문학적 상상력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모태 안이에요. 모태 안. 예? 밖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어머니 뱃속이에요. 이 뱃속에서 지금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 거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그때 무엇을 하냐 하면 책을 읽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 있죠. 임신한 분들이 태교한다고 책을 읽어주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듣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마르셀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엄마는 뱃속으로 들어간 마르셀을 안고 임신해서 태교하는 것처럼 책 읽어줘요. 근데 이 책 읽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게 되면 어린 마르셀에게 이후의 삶을 결정하고 있는 모든 그런 일들, 이후의 삶들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그 일들을 이제 응시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로부터 떠나지 못하게 되는 하나의 그리고 원형태라는 거죠. 이제 아큐타입이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이 어머니가 프랑스와 르상피라고 하는 연애 소설을 읽어주고 있는 이 상황을, 이날 밤의 상황을, 이 상황을, 그 텍스트를 우리가 사실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다양한 그런 그 코드로 짜여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뭡니까? 어머니가 마르셀을 뉘어놓고 프랑스와 르상피의 책을 읽어주고 있어요.
여기는 책을 읽어준다는 점에서는 뭡니까? 문자예요. 예? 그러나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입니까? 모태 속에는 없는 거예요. 그쵸? 모태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게 되면 문자 없는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책을 읽어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문자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뭡니까? 어머니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의 육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묘한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있을 수 없는 공간이 형성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육체와, 예? 모태와, 그리고 문자가 동시적으로 존재한다. 이거 앞으로 계속 프루스트가 살게 되는 그런 문학 공간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런데 이 있을 수 없는 이 두 개의 양극적 공간을 하나로 연결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건 어머니의 책 읽어주는 목소리입니다. 이 목소리. 이 목소리. 그래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 하면 이제 텍스트를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게 어머니의 목소리 읽어주는 낭독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러저러한 몽상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어쨌든 간에 결정적인 것은 특히 이러한 콘텍스트에서 우리가 볼 때 결정적인 건 어머니의 목소리는 무엇이냐 하면 떨어져 있는 것들을 묘하게도 이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